알아두면 쓸데많은 삼국지 이야기. 49번째 이야기. 유연덕께서는 항복을 하느니 목숨을 버리실 것입니다. 송권은 동호 북쪽에 있는 시상골에 군사를 주둔시킨 채 조조군의 동태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소식에 의하면 조조가 형주의 양양을 차지하고 대군을 이끌어 강릉도 손에 넣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태도를 확실하게 할 때가 되었으니 공들께서도 의견을 밝히시오. 강하에 유비와 동맹을 맺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유비와 손을 잡으면 조조가 칼끝을 우리에게 돌릴 것이 분명한데 그게 무슨 말씀이요? 조조가 유비를 남겨둔 채 강동으로 군사를 돌린 것은 유비의 세력이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유비의 세력이 강해지면 배후가 걱정되어 조조는 우리를 공격하지 못할 것입니다. 송권은 노숙의 말을 받아들여 예물을 마련해 강하 유비에게로 출발하게 했습니다. 아울러 유비의 사정을 샅샅이 살피도록 당부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삼국 정립을 실현시키려면 먼저 손권과 조조가 서로 싸우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두 세력의 힘을 반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는 손권과 손을 잡아야 한다는 말씀이요? 그렇습니다. 강동에는 뛰어난 인재들이 많은데 그들이 우리와 손을 잡으려 하겠소? 그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머지않아 손권이 사람을 보내올 것입니다. 제가 그 사자를 따라 동호로 가서 손권을 설득해 조조와 싸우도록 만들겠습니다. 동호에서 노숙이라는 분이 문상을 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유기는 노숙을 맞아들였고 노숙은 정중하게 유표의 죽음에 대한 애도의 뜻을 표했습니다. 유비는 노숙이 문상을 마치자 후당에 술자리를 마련하여 그를 불렀습니다. 유비는 제갈량을 불러 노숙과 인사를 나누게 했습니다. 유황숙께서는 이곳에 얼마나 머무르실 계획이십니까? 주공께서는 창호태수 오신과 친분이 있으므로 그곳으로 가실 생각입니다. 황숙께서는 그곳으로 가시지 말고 우리 동호와 손을 잡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주공께서는 지금껏 손 장군과 교분이 없지 않았습니까? 믿고 보낼 만한 사람도 마땅치 않아서. 강동에 모사로 계신 공명의 형님께서는 항상 공명과 만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건 안 돼요. 군사께서 제 곁을 한 시도 떠나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사태가 몹시 급하니 제가 동호에 다녀오는 것이 좋겠습니다. 미리 계획된 일이었지만 유비는 물리치지 못하는 척하며 공명의 동호행을 승낙했습니다. 공명과 노숙을 태운 배는 동호의 북쪽인 시상군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공명과 노숙은 뱃머리에 서서 골똘히 생각에 잠긴 채 서로 말이 없었습니다. 송권은 노숙이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는 노숙을 불러들였습니다. 조조가 보내온 경문이요. 지금 이 경문에 대해 대신들과 의논을 하고 있었소. 나는 천자의 명을 받아 역도들을 치기 위해 군사를 일으켰소. 그동안 형주, 양주의 백성들은 모두 내게 항복해왔소. 이제 100만 대군이 강동을 향해 가고 있으니 장군께서는 이 조조와 힘을 합쳐 유비를 친 후에 형주를 반씩 나누어 다스리는 것이 어떻겠소? 주공께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으나 많은 사람들이 싸우지 말고 조조와 화친을 하자는 뜻을 보였소. 100만 대군을 가진 조조를 거역하는 것은 천명을 어기는 일입니다. 항복이 아니면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송권은 머리가 아픈 집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노숙은 급히 송권의 뒤를 따라 나갔습니다. 송권과 노숙은 단둘이 마주 앉았습니다. 저 사람들이야 조조에게 항복해도 걱정할 일이 없겠지만 주공께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무슨 이유에서 그렇소? 저들에게야 조조가 어울리는 벼슬을 내리겠지만 주공의 자비는 잘해야 후에 그칠 것이며 잘못되면 형주의 유종처럼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조조는 이미 원소의 군사에 이어 형주의 군사마저 손에 넣었소. 우리가 대적할 수 있겠소? 그래서 제가 강하에 가서 제갈근의 아우를 데려왔습니다. 공께서는 내일 여러 모사들과 장수들을 한자리에 모이게 한 다음 제갈량을 데려오시오. 송권은 강동의 인재들과 공명을 한자리에서 비교해보려는 속셈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노숙은 공명을 성으로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공명이 노숙의 안내를 받아 방으로 들어가자 문무관원들이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공명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의를 갖춰 인사를 한 뒤 자리에 앉았습니다. 듣자하니 유현덕은 3번씩이나 선생을 찾아가 고생 끝에 그대를 얻고 물고기가 물을 만난 듯 좋아했다고 하던데, 형주와 양주 땅을 차지할 기세였던 유현덕이 조조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었으니 어찌된 일입니까? 공명과 장소 사이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한동안 오나라의 대신들과 공명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형주 땅을 차지하는 것은 내게 누워서 떡 먹기였소. 그러나 유현덕께서 이 일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라 종친의 땅을 차지할 수 없어 사양을 거듭한 것이요. 그런데 형주 땅이 철없는 유종에게 넘어간 다음 간신배들의 현올림에 노란한 유종이 그만 조조에게 항복해버린 것이요. 그대를 얻기 전에 유현덕은 성주까지 지냈던 인물이지만 그대가 군사로 들어선 다음에는 조조군에게 계속 패배하고 있는데 그 까닭은 또 무엇이요? 신야는 작은 현으로서 백성도 적고 양곡도 풍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공께서는 잠시 머물고자 했을 뿐입니다. 유현덕께서는 군사들을 데리고 방망에서는 화공, 백하에서는 수공으로 조조군에게 승리를 거두었으니 관중과 아기가 이보다 더 나은 용병수를 펼쳤겠소. 장소가 공명에게 반박할 말을 찾지 못하자 이번에는 우번이 일어섰습니다. 조조의 군사는 100만에다 용맹한 장수만도 1000이 넘는다고 하던데 조조를 이길 계책을 갖고 있는 거요? 100만 대군이라지만 사실은 70, 80만 정도일 것입니다. 게다가 원소나 유표의 군사들과 섞인 오합지졸일 뿐입니다. 군세가 약해질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하지만 동호는 군사와 양곡이 많으며 지형 또한 유리합니다. 그대는 대체 조조를 어떤 인물이라고 생각하는가? 조조가 간악한 역적임은 3살 먹은 어린아이도 아는데 그걸 어찌 모르십니까? 천하의 대세가 조조에게 기울어 있는데 유현덕이 하늘의 뜻을 거슬러 조조와 맞서려 하니 달걀로 바위를 치는 격이 아닌가? 역적 조조에게 온 천하가 분통을 터뜨리고 있는데 공은 어찌 하늘의 운수가 조조에게 흐르고 있다고 하시오? 당대 제1의 기재인 공명 선생을 모셔놓고 입을 놀려 헐뜯기만 하다니 이것이 손님을 대하는 방법이요. 저희 주공께 가셔서 귀한 말씀을 주십시오. 황계는 국빈을 모시는 예로서 공명을 안내했습니다. 공명을 비난했던 대신들은 공명에게 큰 무안을 당한 데다가 황계의 호통까지 들은 셈이 되었습니다. 공명은 노숙을 따라 손권을 아련했습니다. 우리가 조조군을 맞아 싸워야겠소. 아니면 항복을 해야겠소. 장군께서 거느리고 계신 군사들로 조조와 겨루어 볼 자신이 있으시면 조조에게 대항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천하를 다툴 힘과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조조에게 머리를 조아릴 수밖에 없겠지요. 그렇다면 유현덕께서는 어째서 조조에게 투항하지 않고 있는 것이오? 유현덕께서는 한실의 정치이며 세상 사람들이 존경하는 영웅인데 어찌 역적인 조조 따위에게 머리를 조아릴 수 있겠습니까? 유현덕께서는 항복을 하느니 목숨을 버리실 것입니다. 그대는 대체 무슨 생각으로 우리 주공께 그런 불손한 말을 한 게요? 손 장군께서 이렇게 속이 좁은 분인 줄은 몰랐소이다. 내게는 조조의 대군을 깨뜨릴 계책이 있지만 손 장군께서는 그것에 대해서는 묻지 않으시더군요. 정말 조조를 물리칠 계책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요. 저는 조조의 속을 손바닥 보듯이 꿰뚫고 있소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조조군을 전멸시킬 수도 있을 것입니다. 노숙의 이야기를 전해들은 손권은 화를 사기고 서둘러 후당에 주안상을 마련케 한 다음 공명을 청했습니다. 나는 조조에게 항복할 생각은 추호도 없소. 조조와 싸우기에 앞서 의지할 사람은 유현덕 밖에는 없는데 현덕께서 조조에게 패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걱정이오. 황수께서 조조에게 패한 것은 사실이나 관운장이 거느린 1만의 군사가 남아있고 강하의 유기도 1만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습니다. 조조의 군사들은 먼 길을 달려와 지쳐있는 데다 북방의 군사들은 수전에 약해 힘을 합하면 조조군을 물리치는데 어려움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후에는 조조가 패하여 군사를 물리게 되면 형주와 오나라의 세력은 커지고 강성해질 것이니 모든 것이 오늘 손 장군의 결단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귀한 말씀 정말 감사하오. 더 이상 망설일 것 없이 즉시 군사를 일으켜 유현덕과 함께 조조를 물리치겠소.
손권이 조조에게 대항하기로 했다는 말을 전해들은 장소는 여러 문무관원들을 이끌고 손권에게 달려갔습니다. 제갈량의 말만 믿고 섣불리 군사를 일으키는 것은 장작을 짊어지고 불구덩이 속으로 뛰어드는 것과 같습니다. 조조에게 패전을 거듭한 유비가 우리 동호의 군사들을 빌려 조조와 싸우려 하고 있습니다. 얄팍한 술수에 말려드시면 안 됩니다. 장소와 공이 물러가자 노숙이 손권 앞에 나아가 말했습니다. 조금 전 장소와 문무관원들이 몰려와 주공께 항복을 권유한 것은 자신들과 가솔들의 안위만 염려하는 처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결같이 그렇게 말하니 쉽게 판단이 서지 않는구려. 손권은 밤이 깊도록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였습니다. 자신이 오나라를 이어받은 후에 찾아온 가장 큰 국난 앞에서 손권은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공명 앞에서는 조조와 결전을 벌이기로 약속했지만 100만 대군을 상대한다는 것에 두려움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손권이 잠을 이루지 못한 채 고민하고 있는데 양어머니이자 이모인 오국태부인이 들어왔습니다. 대신들의 의견이 싸우자는 쪽과 항복하자는 쪽으로 나뉘어 마음을 정하기가 어렵습니다. 넌 아직도 어린애로구나. 내가 보기에는 고민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이모님은 이 문제를 해결할 방도라도 가지고 계시다는 겁니까? 형님께서 당부하신 말씀을 벌써 잊었느냐? 나라 안의 일은 장소에게 묻고 나라 밖의 일은 주유에게 물어보면 될 것이라고 하지 않으셨느냐? 이번 일은 주유를 불러 상의하면 될 게 아니냐? 손권은 사람을 보내 파양호에서 군사를 훈련시키고 있던 수군도독 주유를 불러들이도록 했습니다. 사자는 빠른 말을 달려 주유에게 이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주유는 손권의 형인 손책과 절친한 친구였으며 그의 처는 손책의 처제였으므로 손권과는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주유는 부름을 받자마자 손권에게로 쏜살같이 달려갔습니다. 50번째 이야기. 두 사람만 딸려 조조에게 보내면 돌아갈 것입니다로 이어집니다.